여기 한 스웨덴 여성이 화가 잔뜩 치밀었는지 소리를 꽥 지르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한국인들은 세련되기도 세련되고 준법 정신과 질서의식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라면서 분노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녀가 한국에서 맞닥뜨리게 된 모습은 어땠길래 그런 걸지 지금 바로 사연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라고 합니다. 저는 스웨덴에서 태어나고 자란 34세 여성으로 현재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가구 및 디자인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디자인에 대한 열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스웨덴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를 대표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싶다는 목표 때문이었죠. 저의 업무는 주로 새로운 시장을 조사하고 현지 고객들에게 적합한 마케팅 캠페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 지 벌써 8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는 유럽과 북미 지역의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특유의 간결하고 실용적인 디자인 철학을 현지 문화에 맞게 재해석하여 시장에 효과적으로 소개한 것이 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는 미니멀리즘 트렌드와 함께 친환경 가구 라인을 강화하는 캠페인을 기획했고 그 결과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통해 저는 회사 내에서 신뢰받는 직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회사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급성장하는 경제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시장은 문화적 차이가 크고 접근 방식에 따라 성패가 크게 갈릴 수 있는 까다로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북미와 유럽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소비자 심리를 분석해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세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는 이러한 제 강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저는 지역 소비자와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자주 받았습니다. 회의에서 동료들이 말하길 저는 현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마케팅 전략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대학 시절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일본에서 6개월 동안 공부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시아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배운 것들이 많았고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며 사람들과 교류했던 기억이 남아 있었죠. 이 경험 덕분에 회사에서는 제가 아시아 시장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회사는 저를 아시아 시장으로 파견할 직원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동료들보다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제 성과와 문화적 적응력,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높이 사며 저를 신뢰해 준 것이죠. 저는 이러한 신뢰를 무겁게 받아들였고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한국과 중국 중 한 곳을 선택해 근무할 기회를 주었는데 선택은 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시아 문화에 대해 알고 있던 것 중에서 한국은 항상 질서 있고 안전하며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다는 인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 내 중국인 동료들의 발언이 제 결정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이 한국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자신 있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한국은 여전히 중소국가로서 빈곤에 기대어 살아가는 나라다고 비하하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과장된 자국 중심의 시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한 중국인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동북 지역 출신으로
한국과 가깝게 지내온 환경 덕분에 한국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녀는 엘리, 한국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대부분 환상이에요. 겉보기엔 발전된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몇 달 전에 한국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경험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길거리 음식이 매우 비싸고 위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은 보세요. 먼지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위생 장갑도 없이 음식을 만져요. 심지어 그 음식들이 작은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 위에서 팔리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국이 위생과 질서 면에서 모범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이야기는 제 고정관념을 흔들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국의 치안과 질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안전하다고요? 그건 신화일 뿐이에요. 저는 서울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경찰에 가도 운이 없었네요 라는 말만 들었고요. 그에 비해 중국은 치안도 훨씬 더 좋아요.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기술도 발전했으니까요. 그녀는 이야기를 끝맺으며 한국이 아무리 언론에서 화려하게 포장된다 해도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자 혁신의 중심지예요.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생생한 경험담은 처음에는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설득력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중국인 동료들도 한 목소리로 중국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진 기술력이나 경제력을 따라올 수 없어요. 한국은 겨우 몇 개의 산업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일 뿐이에요. 반면 중국은 모든 것을 다 갖춘 나라죠. 왜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들의 말은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저도 그들의 말에 호기심과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겉핥기식 정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나라이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 대신 중국으로 파견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부터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활기차고 조직적인 분위기를 상상하며 비행기에서 내린 저는 곧 긴 한숨을 쉬게 되었죠. 입국 심사장을 보자마자 제 눈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진 줄과 복잡하게 얽힌 인파는 마치 무질서의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줄을 서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 앞서려고 밀치고 끼어들고 심지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모습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경찰관 몇 명이 질서를 잡으려 시도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오히려 몇몇 사람들은 경찰의 눈을 피해 슬그머니 앞줄로 뛰어들며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 장면은 저에게 무질서와 혼란의 정점을 보여주었죠. 사람들 사이에서 신경전을 벌이느라 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색한 미소라도 지으면 좀 더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 있던 한 남자가 느닷없이 제 가방을 밀며 앞질렀고 저는 당황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미소도 양보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요. 결국 저는 약 2시간에 걸쳐 힘겹게 입국 심사를 통과했고 밖으로 나왔을 땐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던 순간 또 다른 혼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 서 있는 버스들은 정시에 오지 않는 것 같았고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안내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버스 한 대가 도착했지만 사람들은 줄을 서는 대신 한꺼번에 달려들어 서로 밀치며 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가까스로 자리를 잡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렀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차량이 갑자기 덜컹거리더니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신호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버스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 뒤쪽을 살펴보는 모습을 보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승객들 중 몇몇은 짜증 섞인 한숨을 쉬더니 버스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실제로 버스를 밀어서 움직이려는 겁니다. 저는 창문 밖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세계의 혁신 중심지라는 중국이 맞는 걸까? 하지만 제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나가더니 마치 팀워크라도 맞춘 듯 버스를 미는 행렬에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손에 쇼핑백을 든 아줌마부터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까지 모두 힘을 합쳐 버스를 밀고 있는 모습은 마치 코미디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는 차마 그 광경에 끼어들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좌석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우스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일상적인 상황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버스는 승객들의 힘으로 가까운 정류장까지 이동했고 저는 다음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쓰러지듯 눕고 말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버스까지 이어진 하루는 제가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환상을 모조리 깨뜨려버린 첫 번째 시험이었죠. 이게 시작이라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밀었던 충격적인 하루가 지나고도 중국에서의 생활은 갈수록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같이 혼잡한 거리와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이어졌고 특히 줄 서는 문화의 부재는 저를 가장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줄을 선다는 개념이 없는 듯한 사람들은 어디서든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밀치거나 대놓고 새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점점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은 한 유명한 식당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은 퇴근 후 혼자 저녁을 먹으러 나섰습니다. 중국의 현지 음식을 제대로 경험해보자는 마음으로 유명한 국수집에 갔죠. 예상대로 사람들이 많았고 가게 밖에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이란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서 있는 대로 차례를 기다리는 줄 알았지만 곧 사람들이 옆으로 비집고 들어오며 순서를 빼앗으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한 남자가 갑자기 제 앞에 끼어들더니 태연하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줄을 서 있는 척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굳이 항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으려 했죠. 그런데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비슷한 방식으로 제 자리를 밀쳐 들어왔습니다. 저는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그러다 한 여성이 저를 밀치며 큰 소리로 무언가를 외쳤는데 그 소란에 놀라 뒤를 돌아본 순간 무언가 제 팔에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팔을 내려다본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벌레였습니다. 작은 크기의 벌레가 제 팔에 기어오르고 있었죠. 순간적으로 팔을 흔들며 떨쳐내는데 성공했지만 이미 공포감과 혐오감이 몰려왔습니다. 벌레가 어디서 왔는지 짐작도 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땅에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심지어 구석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쌓여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줄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배가 고픈 것보다 더 큰 좌절감과 혐오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제 정서까지 갉아먹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더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스웨덴에서 느꼈던 안정감과 한국에 대해 가졌던 질서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는 너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사에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으로 파견지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라는 단순하면서도 절박한 문장을 시작으로 제 현재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다음날 회사에서 빠르게 답장이 왔습니다. 저의 요청을 수락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지만 더 이상 이곳에서의 생활을 지속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중국에서의 시간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중국에는 회사 본사에서 파견된 또 다른 중국인 직원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직원은 자신이 세계의 중심지라며 자부심을 느끼는 중국에서 더 편안히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와 바통을 교환하듯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의 혼란과 불편함은 끝났다는 희망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낯선 문화에서의 생활이 시작된다는 기대와 함께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교차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제 불안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대기줄이 정돈되어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죠. 저는 공항 내부를 둘러보며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시작부터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제 짐을 챙긴 후 저는 택시를 잡기 위해 대기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나라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지갑에서 지도를 꺼내 확인하고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가방을 확인했는데 지갑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설마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바로 도난당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는 말을 들었는데 첫날부터 이런 일을 겪다니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마침 공항 안내소가 가까이에 보여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그는 차분하게 경찰에 연락해 주었습니다. 몇 분 뒤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사건을 신고하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차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했죠. 그중 한 경찰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CCTV가 매우 잘 설치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의 모습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 태도는 저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후 경찰은 저를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지갑을 들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범인을 붙잡았고 모든 것이 그대로예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한국 경찰의 능력은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도난 직후 공항 내 설치된 수많은 CCTV와 AI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가동되었고 범인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곧바로 추적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멀리 도망치기도 전에 붙잡혔고 제 지갑은 그대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을 체포한 경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저에게 사과하며 한국 사회가 지닌 질서와 안전성을 스스로 증명해주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이 드물게 일어나긴 하지만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불운한 첫인상으로 인해 제가 한국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려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한국은 단순히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넘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제 지갑이 돌아오고 나서 저는 경찰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 창밖의 질서 정연한 거리와 평화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시금 한국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고, 이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은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은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고, 승객들은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서로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줄을 서는 모습은 처음 봤을 때 조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줄을 서는 문화가 익숙하지만 한국의 방식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묘한 배려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작은 노력들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듯했죠. 지하철 내부에서도 그 배려는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다른 승객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각자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 고요함이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 번 더 한국인의 배려심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자주 들르던 빵집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은 작은 가게였지만 신선한 빵으로 유명해서 언제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도 빵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 서 있던 작은 아이가 제가 선택하려던 피자를 가리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저 아이도 저 빵을 원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차례가 돌아오면 다른 걸 선택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제 차례가 되자 그 아이가 갑자기 저를 보며 손짓을 했습니다. 이거 드세요. 라고 말하는 작은 목소리에서 정말 순수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아이를 빤히 쳐다보다가 무의식적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저는 그 짧은 순간에 한국인의 배려심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은 단순한 양보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깃든 근본적인 배려와 질서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심지어 어린아이조차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실천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사람들은 정중하고 친절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스러운 배려심을 보이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 순간 자연스럽게 중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식당의 모습은 그야말로 정반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새치기를 위해 무작정 밀치고 심지어 고성이 오가는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줄을 서는 개념이 없는 듯 먼저 음식을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 일상이었죠. 한 번은 사람이 몰려드는 와중에 음식을 손으로 직접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당혹감과 불쾌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중국에서의 경험을 비교해보니 그 차이는 단순히 문화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과 의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질서와 배려가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드물었고 종종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려는 태도가 질서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인 동료들은 한국을 그렇게 비하하며 우월성을 주장했던 것일까요?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제가 이제는 그 이면에 깔린 질투와 열등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불편함과 경계심을 느꼈던 것이 아닐까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과를 넘어 사회적 질서와 문화적 가치가 결합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단순히 중국을 넘어서는 데 그치지 않고 제가 경험했던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 선진국들보다도 앞선 국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줄서기 문화와 일상 속 배려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모두가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사람들이 친절하고 정중하지만 한국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배려심 있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이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기술적 혁신으로도 세계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중국인 동료들이 비하했던 것처럼 작은 나라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선진국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가길 바랍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세계가 배워야 할 가치와 질서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은 제가 가진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제 삶의 시각을 넓혀주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경험한 어떤 나라보다 더 놀랍고 더 선진적이며 타인을 존중하고 모두가 공존하는 방법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 기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나라 중 하나임을 확신하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